지금까지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의 차이도 살펴봤죠. 일반 과세자는 꼼꼼하게, 간이 과세자는 쿨하게 계산한다라고 하는 거 정리하시고요. 회계와 부가가치세의 공통점과 차이점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를 언제 납부하느냐도 리뷰를 해봤습니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알겠어. 계산법은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무엇을 팔았을 때 세금을 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의문입니다. 내가 공기 중에서 산소를 모아갖고 팔면은, 그러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내 지식을 팔면, 이거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그물을 어디에 던질 거냐. 이게 바로 과세의 대상이 되겠어요. 장표를 보시면 딱 세 가지가 나오죠. 재화의 공급,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 그 다음에 재화의 수입. 이 세 줄이 이번에 우리가 파헤칠 전부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재화의 공급입니다. 재화는 한마디로 돈 되는 물건이에요. 두 번째는 용역의 공급입니다. 용역은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빠르겠죠? 강의를 하는 저의 노동력, 건물을 지어주는 건설업, 잠을 자게 해주는 숙박업, 이런 것들이 모두 서비스, 용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화의 수입입니다. 아니, 해외에서 물건 사오는데 왜 우리나라 국세청이 부가가치세를 걷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똑같이 100만 원짜리 가방이 있는데 국내에서 사면 VAT 붙여서 110만 원입니다. 근데 해외 직구로 사면 100만 원만 낸다면 아무도 국내에서 안 사겠죠. 따라서 재화를 수입할 때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이제 그럼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죠.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첫 번째, 재화의 공급입니다. 유체물, 눈에 보이는 노트북, 스마트폰, 치킨 같은 거고요. 회계 계정으로 비유한다면 유형 자산이나 재고 자산이 되겠고요. 무채물, 눈에 안 보이지만 가치가 있는 전기나 가스나 특허권 같은 권리도 포함이 되겠죠. 계정 과목으로는 대체로 무형 자산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지갑에 있는 5만 원짜리 지폐나 혹은 수표는 재화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no입니다. no. 왜냐하면 우리가 돈은 그 자체를 소비하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물건을 사기 위한 그냥 수단이다. 교환 수단이죠. 주식이나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증서 자체를 우리가 먹겠다. 뭐 이런 기타 등등의 소비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재화가 아닙니다. 자, 재화의 공급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실질 공급하고 간주 공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실질 공급은 여러분들이 뭐 콜라 사고 카드 긁는 거 그게 뭐 실질 공급입니다. 돈 받고 물건을 넘기는 거죠. 여러분들은 거의 다 여기에 해당하실 거예요. 그래서 굳이 뭐 다른 것들에 관심이 없으시면 이 파트는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다른 하나가 이제 간주 공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간주 공급. 돈을 안 받았는데 국가가 너 물건 판 걸로 칠 거야 라고 우기는 경우입니다. 국가가 왜 이렇게 억지를 부릴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제가 노트북 판매점 사장님입니다. 제가 판매용 노트북 10대를 1,000만 원에 매입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때 매입세 100만 원을 국가로부터 환급받겠죠? 근데 제가 이 노트북 중 한 대를 몰래, 뭐 몰래까지는 아니고 그냥 뭐 줄 수 있는 거죠. 지인의 생일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국가에서 10만 원은 이미 돌려받았는데 매출은 발생하지 않으니까 매출세액은 0이 되는 거예요. 국가는 10만 원 손해 본 거죠?
그러면 이걸 그냥 두면 전국 모든 사장님이 이거 다 제가 집에서 썼어요 라고 버티면서 세금 안 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법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공제받은 물건을 너 개인적으로 썼어? 그러면은 너 자신한테 판 걸로 간주해서 매출세 내놓으세요. 이게 간주 공급의 본질입니다. 자, 간주 공급은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자가 공급은 사업과 관련해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공장에서 만든 원료를 내 다른 공장에서 면세 사업용으로 써버릴 때요. 뒤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면세 상품은 부가가치세가 발생 안 합니다. 그럼 매입세 공제는 받아놓고 매출세액이 안 나오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급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징수하는 거죠. 매입세 공제를 받은 원료를 가지고 내가 CO2를 만들었어요. 이 CO2를 탄산음료를 만드는 공장에 투입했어요. 그럼 그 음료를 팔면 나중에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거죠. 문제 없습니다. 근데 그 CO2를 상추를 만드는 비닐하우스 라인에 투입했어요. 그럼 그 비닐하우스에서 자란 상추는 팔 때 면세가 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발생 안 해요. 나중에 면세 파트 공부하시면 더 잘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자가 공급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나오는 개인적 공급은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목적의 소비입니다. 아까 노트북 사례처럼 대표자가 개인으로 쓸 때 혹은 누구한테 지인한테 선물로 줬을 때 그런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 사업상 증여는 거래처나 고객에게 선물로 줄 때입니다. 사업상이니까요. 실무적으로 접대비 성격의 물품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내가 팔려고 만든 노트북이나 사온 비품을 거래처 사장님의 생일 선물로 주거나 우수 고객에게 경품으로 노트북을 제공하는 경우 등이 해당이 돼요. 자, 이 사업상 증여는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모든 공짜 물건에 세금을 매기면 영업하기 너무 힘들겠죠? 대표적인 게 바로 견본품하고 광고 선전물이에요. 불특정 다수에게 우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무료로 뿌리는 화장품 샘플 같은 거, 볼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사업을 위한 정당한 비용으로 봐서 부가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네. 조심하셔야 될 게 물량이 과도하면 안 됩니다. 거래처에 샘플을 주는데 아니 사회 통념사 이게 무슨 샘플이야? 이 정도면 그냥 장사해도 되겠네 싶을 정도로 다량으로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죠. 이건 샘플을 빙자한 뭐랄까요? 물품 지원입니다. 사업상 증여로 볼 여지가 많고요. 두 번째로는 특정 거래처에만 특혜를 주는 경우예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아주 특정한 단골 거래처만 집중적으로 샘플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업상 증여로 해석될 여지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대리점 손익 보전 목적이에요. 본사가 대리점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판매 전략상 샘플이라는 그냥 명목으로 물품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이것 역시 실질은 그냥 매출 장려금이지 샘플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헷갈리는 개념 하나만 더 설명드리죠. 바로 이제 부수재화하고 사업상 증여의 구분입니다. 여러분들이 마트에서 이거 사면 덤으로 하나 더 드려요 라고 하는 기증품은 괜찮습니다. 물건을 사는 시점에 이미 주된 물건 값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자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걸 부수재화라고 해요. 아까 치킨 팔면서 콜라 준 거, 이것도 부수재화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거래가 끝난 이후에 너 지난달에 많이 팔았으니까 사은품 줄게 라고 무상으로 주는 장려금품은 사업상 징여에 해당돼서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자, 요약하자면
고객에게 주는 샘플, 정당한 홍보 목적이라면 면세지만 과도하거나 특정인에게만 주거나 실질이 이익 지원이라면 애누리 없이 사업상 증여로 과세된다는 점, 이 실무적인 한 끗 차이를 꼭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원래의 장표로 돌아와서 이 폐업 시 네 번째 폐업 시 잔존 재화는 폐업할 때 남은 재고입니다. 너 폐업하면 이제 소비자잖아. 남은 거는 그냥 너한테 팔았다 치고 세금 내세요라고 하는 컨셉입니다. 자, 이거는 저희 실무랑 특별히 관련이 없어 보여서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간주 공급은 돈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고 상대방한테 세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결국 사장님 혹은 우리 회사 생돈이 나가는 세금이에요. 좀 그렇죠? 예, 그래서 실무에서 이런 재고 관리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용역의 공급입니다. 우리가 흔히 서비스라고 하는 용역의 공급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내 노동력을 쓰거나 시설을 빌려주는 등 이런 모든 행위를 의미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변호사, 세무사, 의사처럼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정보 제공 서비스부터 건설 현장의 기술이나 운수업 같은 육체적인 노동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또는 내가 가진 상가 건물을 빌려주거나 특허권 같은 무형의 권리를 남이 쓰게 해주는 것도 용역의 공급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될 점이 특허권 자체를 팔아버리면 이미 본 재화의 공급이 되는 거예요. 무채물이죠. 잠깐 빌려주고 사용료 로열티를 받는 건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 이거를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모든 서비스에 세금이 붙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여기 나오는 근로의 제공입니다. 직장인이 회사와 근로계약을 하고 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이 아닌 걸로 보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세금 붙인다면 우리가 월급 받을 때마다 근로자가 노동력을 판 거니까 VAT 10%를 회사에 청구해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겠죠. 참고로 자원봉사 같은 비영리 활동 역시 대가가 없으니까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용역 간주 공급의 개념이 나옵니다. 재화와 달리 용역은 내가 나 스스로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급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회계사가 자기 사업 세무 신고를 스스로 했다고 해서 국가가 거기에 세금을 내라고 하진 않잖아요. 사실 세금을 내라고 하고 싶겠죠. 그럼에도 서비스는 이게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걸 포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딱 하나 아주 엄격한 예외가 있는데 바로 특수관계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을 공짜로 빌려주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내 자식이나 내가 운영하는 법인에게 상가를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는 경우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일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설령 돈을 한 푼도 안 받았더라도 남들한테 받을 수 있었던 그 시가를 기준으로 매출세액을 계산해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도 나중에 사업하실 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연 설명을 조금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사업자인데 자식한테 상가를 무상으로 임대해 줬어요. 근데 이런 지식이 없어서 부가세 신고를 안 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럼 나중에 국세청이 사장님이 돈을 안 받았어도 주변 시세가 월 500이면 500만 원 번 걸로 간주하겠다라고 결정을 해버려요. 실제로 내 돈에는 빵원이 찍혔는데 세무서에서는 500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니까 50만 원 그리고 플러스 그만큼 늘어난 500만 원 1년
12개월이니까 6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득세를 내라고 고지서를 보냅니다. 예전에 한 종합소득 신고 다시 해야 돼요. 만약에 3년 정도 뒤에 세무조사 받다가 이런 거 걸렸다. 그러면 가산세까지 해가지고 대략, 예, 대략 원래 내야 되는 세금의 한 2배 정도까지 세금이 늘어나요. 이런 걸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유령 매출은 부당행위니까 국세청에서 그 매출을 부인하겠다는 거예요. 유령 매출을 부인해서 실제 매출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게 다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부가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식한테 상가를 무상으로 빌려준 행위는 부의 무상 이전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녀가 임대료만큼의 이득을 얻은 거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이를 증여로 봐갖고 자녀한테 증여세를 추가로 때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 부가세 이런 거 몰라서 혹은 알았다고 하더라도 아끼려다가 이건 명백히 탈세입니다. 부가세 플러스 소득세 플러스 증여세라고 하는 3종 세금 세트를 온 가족이 두드려 맞는 거예요. 끔찍하죠? 끔찍하죠? 아, 세법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세무사도 잘 만나셔야 돼요. 물어보기 전에 이런 거 리스크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이런 세무사를 만나야지 물어보기 전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세무사 만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급적 주변 시세 조사해갖고 시가에 대한 근거 남기시고 그 시세의 95% 이상으로 임대료 책정해서 계약서 쓰고 공증받고 통장으로 돈도 실제로 주고받고 해야 이런 모든 리스크가 없어지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화의 수입입니다.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소비지급 과세 원칙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파트예요. 쉽게 말해서 물건을 만든 나라가 어디든 상관없이 실제로 물건을 쓰는 나라에서 세금을 걷겠다는 이런 원칙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 물건이 우리나라 국경을 넘어 들어와서 소비될 때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를 매깁니다. 이때 국내 거래와 달리 판매자가 누군지 혹은 사는 사람이 사업자인지 개인 사업자인지 이거 전혀 따지지 않아요. 우리가 해외 직구로 물건 살 때 세관에 부가세를 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장표에서 과세 수입에 해당하는 파트죠. 여기서 상업용 샘플 같은 경우에는 물건의 샘플 같은 표시가 이제 확실히 돼 있거나 구멍을 뚫는 등 다시 팔 수 없게끔 이렇게 만든 견본품은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근데 샘플이라도 가치가 엄청 높으면 또 과세될 수도 있어요. 이건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볼까요? 여러분이 아마존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장표에서 면세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설명드리고 있는데 미국에서 들어오는 물건은 200달러, 미국 외 국가는 150달러죠. 아마 그럴 거예요. 이하라면 관세뿐만 아니고 VAT도 모두 면제됩니다. 국가가 그 정도는 소액 개인이 쓰는 건데 뭐 세금 안 받게 해줄게. 그거 일일이 거들려면 행정 비용도 많이 들고. 근데 이 금액을 단 1달러라도 넘기는 순간 전체 금액에 대한 관세와 부가세가 붙기 때문에 해외 직구를 하실 때는 이 면세 한도를 잘 체크하시는 것도 돈 버는 기술입니다. 이 장표는 지금 나노 바나나 프로가 좀 성의 없게 만들어져 갖고 좀 오타가 많은데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안 고쳐주더라고요. 자, 실무에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수입 부가가치세의 계산 방식입니다. 부가세는 단순히 물건 가격의 10%가 아니에요. 물건 가격에 관세, 그리고 개별 소비세나 주세 같은 게 붙는다면 그거를 모두 합친 금액, 즉
수입 가격 전체의 10%를 매기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산된 세금을 우리 세관에 납부하면 세관장이 우리한테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해줍니다. 이것을 근거로 매입세 공제를 우리가 받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 저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여기서도 나오는 간주 공급 논리입니다. 만약 어떤 사장님이 판매용으로 노트북 10대를 수입하면서 세관에 부가세를 내고 나중에 사업에 쓸 물건입니다 라고 신고를 해서 그만큼 세금을 환급을 받았다고 해보죠. 근데 사장님이 이 노트북 안 팔고 몰래 집으로 가져가 갖고 자녀한테 선물하거나 내가 쓰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회계에서는 참고로 재고 자산에 매출원가 대체하는 게 아니고 타계정 대체출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이걸로 기록이 되거든요. 팔리면 매출원가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팔린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명백히 회계장부에 다 기록으로 남습니다. 분식 회계를 안 했다면요. 정상적인 회계를 적용했다면. 자, 이 경우에 국가가 이미 부가세를 돌려줬는데 매출은 발생하지 않으니까 마찬가지로 세수 손실이 생기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세법은 비록 실제로 판 건 아니지만 내가 공제받은 물건을 개인적으로 썼으니까 너 자신한테 판 걸로 이때도 간주를 해서 매출세 내놔라. 이렇게 이 상황에서도 명령을 합니다. 결국 수입 실무는 통관 시점의 정확한 가격 산정과 수입 세금 계산서라는 소중한 증빙을 얼마나 우리가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하는 점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